자, 오늘도 약간 이제 여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는, 또는 그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원칙, 방향성, 한미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뉴스, 지금 돌고 있는 뉴스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다라고는 반드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목만 보는 일부 시청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퇴행하고 있다, 또는 민족의식을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과 그 후의 발언, 즉 기존에 있는 전 정부의 외교적 합의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 후의 발언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언론에서도 없어. 이재명이 강제동원 관련된 일본하고 합의를 지킨단다, 윤석열이랑 똑같단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적으로 이 인터뷰 상대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뭐 우리나라도 많은 신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만, 요미우리는 일본 안에서 발행 부수, 게 종이 발행 부수로만 750만 부가 넘는, 사실상 일본의 조선일보 같은 어떤 그런 정책지고, 우파적 경향을 지닌, 약간 찐 보수적 경향을 지닌 신문이 들어와 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동안 일본에서 인기도가 80% 가까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자국 총리보다 윤석열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저쪽에서 이재명이 들어오면 한일 관계 완전히 뒤집어진다. 망한다. 역사 관계, 역사나 이런 문제를 갖고 이 한일 관계 경색될 것이다, 이런 이 악의적인 소문과 예측 보도, 그리고 당선 후에도 예측 보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지난 내일 출발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미우리가 와갖고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봤을 거예요. 일본 내부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죠. 그렇죠. 네. 일본 국민 전체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위안부 문제나 징용 노동자 관련된 배상 문제, 이런 국가적 합의, 제3자 보상에 대한 합의는 일단 인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 부분을 갖고 막 열이 받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3자 합의를 반대했던 입장이에요. 왜 반대했느냐? 우리 국민, 우리의 그 선조가 당했던 부분에 있는 역사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은 후손이 해야 되는 거지. 일본 애들 돈으로 한다는 거 웃기는 거예요. 제3자가 돈 준다는 거, 그걸로 갖고 합의가 끝난다는 건 웃기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과거사,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사과의 의무를 다 벗겨져 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까지 돈을 끌어모았다는 거지. 그걸 합의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모든 사과의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다 벗어버린 듯이 선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업들한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배상이 끝났다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거기에 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지금 제3자 변제안에 돈을 낸 기업은 한국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돈으로 돈을 내면서 일본하고 같이 나눠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일본에 면제부를 준 거죠. 면제부도 두고 실질적인 청구권도
일본도 포기하고 그리고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따위 굴욕적인 조약을 던진 거예요, 윤석열은. 윤석열이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가 간의 약속은 좋아. 그 약속한 거는 거기다 묻어둬.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아픔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은 우리가 하든 니들이 하든 우리가 더 보태서 하든 건 할 테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과에 대한 입장. 사과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니들은 사과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시바가 13년 만에 사과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지금 일본 안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화답을 해준 거예요. 이건 외교적인 수사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 관계 구성을 위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자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는 거예요. 걔네들이 맨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98년도 갖고 지금까지 30년을 울거먹었어. 27년을 울거먹었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바하고 그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양국 간의 일종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양국 국가에 알린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획기적인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 앞마당이 어딥니까? 지금 한일 동해부터 시작해갖고 7광구까지 일본 영토와 맞닿아 있는 우리의 해양 영토에 대한 분쟁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전혀 이거를 협의의 대상에 올리지도 않아. 독도를 포함해갖고 7광구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 수역의 문제나 뭐 200캐리 관련된 이 모든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 근데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한다고? 앞마당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맨날 우리가 욕먹는 게 그거였어요. 니들은 왜 정권 바뀌면 옛날에 했던 거 다 뒤집어? 얘들은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 한국 애들은. 맨날 거짓말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별로 없었어.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국가 간에 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약속은 존중하겠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신뢰도를 그냥 지키겠다. 대신에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단순하게 이거 합의만 지켜고 끝낼게가 아니라 이걸 밟고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윤석열 한 건 다 무효야. 그냥 이거 파기하고 없던 걸로 가라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 또 이건 진짜 외교 관계에서나 한일 관계에 있어갖고 일종의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야. 문제가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걔들이 야 그러면 그거 파기했으니까 그럼 과거사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고 나오겠어요? 지랄 연병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빌미로 삼겠죠. 대신에 이제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했으니까 일본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과가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한미일 공조, 특히 3단 북핵 관련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동아시아 관계, 북미 관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큰 걸림돌이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3국의 공동 해법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럼 역사 문제는 다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해법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역사 문제는 자연스럽게 발전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일본도 이시바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사과를 던졌고
우리 입장에서도 사과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시바의 사과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과라고 같이 보기에 조금 그렇긴 우리 한데.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걸 갖다가 파행해서 과거의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내지는 근시안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단계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발표하셨잖아. 일단 동결. 있는 거 인정한 상태에서 더 안 늘어나고 이거 사용할 수 없게 동결하고 이거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아예 비핵화를 시켜갖고 없앨 수 있는 데까지 3단계로 가겠다는 거야. 물론 북한은 축소까지는 괜찮은데 완전히 없는 비핵화는 안 돼. 요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체제에 대한 안정,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않고, 양쪽의 연합국가로서, 양쪽의 어떤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던졌고, 여기에 대한 보증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어주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북한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개방을 해야 될 필연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오는 게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을 위해서도 훨씬 필요하고 큰 역사적 진전을 갖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하고 일본 지도자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이거를 더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같이 협상을 하고 그 뒤로 경제 협력을 하고 요렇게 가는 건 진짜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은. 이미 북핵 관계는 지금 북핵 관계 이후를 대응한 남북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금 이달 말에 하니까 미국 방문이 끝나자마자 민간 특사단으로 불리는 정부 특사단을 민간 특사단 이름으로 방북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를 비롯해갖고 경제인을 포함한 2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미 북한과 합의된 부분인 거예요. 북한 고위급 인사들하고 네.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방문하는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 그러니까 북한 안에 지금 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전력 부분이라든지 수송 부분이라든지 의료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또 그와 관련된 공동 사업에 대한 협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성공단 바로 오픈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교류가 극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실무적 준비도 하고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명분인 거야. 이 주변 우리 한반도 4개국들의 명분인 거고 북한은 체제보연과 비핵화 안에서 얼마나 자기 몫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갖고 사실은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면서 외교적인 꼼수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요.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 외교력 또 중간자 역할로서의 조종자 역할로서의 이재명 정부 외교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사실 남북 통일 이후의 시대를 여는 최초의 과업이고 지금 현재 어려운 한반도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고립 상황 자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있는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프로젝트라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더 크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 게이츠의 방문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물론 이제 방역 부분, 그러니까 뭔가 얘가 왔으니까 또 코로나가 또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이제 저 개인적인 음모론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백신도 얘기하긴 했습니다. 백신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만 원전 협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맺어지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 스마트 원전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벌써부터 한국에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 100여 개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지금 AI 준비해야 되고, 뭐 전기차 시대 넘어가는 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사실은 원전인 건데, 이 필요한 개수가 100기가 넘는다는 거예요. 원전 기수로. 근데 기존에 있는 경수로 같은 방식은 아니고 뭔가 스마트 원자로 소형이면서 설치가 편하고 꼭 물이라든지 이런 냉각제에 대한 이 지리적인 조건적인 걸 덜 받는 스마트 원전으로 100여 개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 포맷을 우리가 아는 테라에너지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가 투자했었던 그 테라에너지 쪽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아마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병합을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라파워. 테라파워. 그래서 심지어 이 테라파워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한 시험 원자로 가동을 지금 경남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스마트 원자로 쪽에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시공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발전적으로 실천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 스마트 원전을 포함해가지고 50년 동안 기술 자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협의서를 써줬다는 거야. 웨스팅하우스에 다 넘겼죠.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미국에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미국 국내 애국법을 동원해갖고 무시하고, 미국 내에 짓는 원전의 형식 승인이라든지 로열티 문제를 미국과 한국이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회 노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그 원전 폭망한 것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계약서 때문에 원전주들이 폭락을 했다가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슬금슬금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한국이 미국에 원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고. 왜냐면 현재 미국 안에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없기 아니, 때문에. 미국 할 줄 아는 게 뭐야? 배도 못 지어, 뭐 원전도 못 해. 아니 쉽게 말해서 공돌이가 다 없어졌어. 뭐야 거기 무기만 만들어 거기. 전부 다 변호사하고 증권 트레이더밖에 없고 엔지니어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 거예요. 땅덩이만 컸지 뭐. 그래서 이 얘기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번에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하고의 핵 관련 여러 가지 협상, 원자력 협상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협정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방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진짜.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실제로 대한민국 세계 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큰 거래요. 우린 또 왜 다 할 수 있어 또? 뭘 다 할 수 있어? 가끔가다 나도 놀래. 뭐 못하는 게 우리가 없어.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참. 최근에 그것도 있잖아요. KF-21 스텔스 도려와 캐노피 만들었다고. 대체 못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기술력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윤석열과 일본의 합의, 그래 인정을 할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완전한 해결이 아니야. 사과와 보상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협정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고, 한미 외교 공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본이 마치 미국 다음으로 우리한테서 뭔가 형님 노릇 하려고 했던 태도 바꾸고, 이제 동반자 내지는 같이 갈 수 있는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 시다발이란. 말은 그렇게 하고 일본 시킬 때는 시다바리를 시키더라도 그 관계의 정립을 제대로 하러 나가는 외교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시는 분은 반론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미래 또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외교 방향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는 안 가본 길이잖아. 이게 탄탄한 대로고 와, 저 근데- 끝에 좋은 밝은 빛이 있는 거니 낭떠러지가 있는지는 안 가본 거 아니야. 이게 다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응? 완전 미국 가서 다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스위스보다 풍요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국가가 원전도 되겠죠. 지어주고, 배도 배도 지어주고,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전기도 깔아주고 북극 항로를 갈 수 있게 되고, 네, 북극 항로도 연결하고 나중에 열차와 도로를 통해 갖고 미국과 유럽을 모두 다닐 수 있는 야. 교두보 국가가 되겠죠. 너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부와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도대체 20년 동안 10년 넘도록 방송을 하면서 늘 언제나 얘기를 해왔는데 늘 돌아오는 건 저 국뽕에 취해가지고 음모론 한다 소리밖에 못 들었던 게 송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제발. 생각을 합니다.